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각 현재 전국 판세 분석, 그리고 충북 지역 판세 분석, 전국과 충북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양상이 같은지 비교 분석해보고요. 대선 전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의 충북 공약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민심 바로미터 충북의 판세는입니다. 충북 지역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이게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이슈더라고요.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대 대통령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8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충북 투표 결과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뭐 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한 번도 안 틀고 8번을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뭐 지역적 특성이 좀 많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중앙과 지방의 바람하고 그다음 예. 호남, 영남 바람하고 교차점이 거의 우리 지역이 되니까. 이야, 또 중간에 한 거기에다 번 또 뭐 갔다 올까 농촌과 도시 같이 또 같이 발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그래서 그 예. 충북이 예.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 변호사님하고도 방송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표현은 조금 달랐고 선후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은 무슨 뭐 바로미터니 풍향계니 나침반이니 어쨌든 결과가 같으니까 막 갖다 붙여도 틀린 말이 아닌 걸로.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선 때도 충북의 민심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북 민심 얘기하기 전에 전국 판세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즈음과 실제 투표 날까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각 현재의 상황이니까 전국 판세는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현재 녹화 시점으로 본다면 뭐 여러 조사 기관마다 뭐 결과가 너무 달라가지고 많이 달라요, 좀. 그다음에 느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느낌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예. 대체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50% 전후 어. 그 정도 득표 예상은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0%대 후반. 8, 9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8 내지 9%. 아하. 대체로 이런 거고 1, 2위 간의 표차는 12 내지 13% 포인트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그렇구나. 여론조사가 대략 한 1,000명 정도한테 물어봐서 이제 이렇게 표본 오차 해가지고 응답률 뭐 한 5에서 10%.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편차가 너무 클 수 예, 있죠. 편차가 클 좀 수도 많이 있고요. 있고요. 예. 그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사실은 보셨어요? 판세를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 판세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되게 개헌을 선포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도층이 지금 이탈했고요. 예. 보수층에서는 아니 저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만든 김문수 후보를 또 이 쌍권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하게 바꾸려고 하는 바람에 쌍권. 야 쌍권총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예.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또 이를 방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법 개정을 해서 이재명을 죄에서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영현 변호사님 최용현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그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녹화일 아침에. 예, 오늘 지금 당일 아침 그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45.1%, 그 김윤수 후보가 41.9%,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또 격차가 더 예. 좁아졌어요. 이따가 또 충청권 민심을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조사에도 보면 충청권은 또 그 이재명 후보가 51.8%,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2.6%. 더 많이 보셨네요.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격차가 좀 이준석 있구나. 후보는 또 11%나 받는 상황이 있고요. 아. 그리고 또 19일 날 발표된 에브 리서치 또 여기도 1,000명을 조사한 건데요. 여기도 내용 재밌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46%, 예. 김문수 후보가 41.6%, 이준석 후보가 8.5%. 오.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예. 여기에 제가 핵심
핵심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예.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42.9%, 예. 김문수 후보가 49.6%로 거꾸로 충청권에서 이렇게 7%가 바뀌었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 아까 사전에 저희도 말씀했지만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에 예. 말씀하셨던 충청권이라고 하면 충청북도만 아니라 맞습니다. 예. 남북 대전 세종 다 맞습니다. 합쳐서. 예, 예. 이야 그래요.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국 판세를 우리가 분석하기가 가능할까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이제 표본 집단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 충청도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강원도 같으면 30명 정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이고야. 겨우 뭐 50명 정도로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1000명한테 물어보기는 하지만은 대략 응답률이 응답률이 적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도 투표율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예.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곳 충북입니다. 아, 그래요? 충청권의 민심을 반영한 게 예컨대 대전이나 세종은 좀 진보적이고 충남은 두 도시가 빠져나가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이 충청권의 또 중간도 충북입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나 이전의 득표율을 보면 거의 그게 맞췄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의 여론조사 결과가 충북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청주 상당 같은 데는 1, 2, 3위 것까지 맞췄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예.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일리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분석해본 결과로서는 예.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충북에서 5.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가 있었던 내용이 지금 충분히 있고요.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판세가 10% 차이지만 충북의 판세는 저는 5% 내외 안쪽으로 붙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 전반적인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사실은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충북의 현실입니다. 단지 혁신도시라든가 우리 청주의 특별한 지역 예를 들어 오창이라든가 예. 그 흥덕구 지역 이쪽 지역이 워낙 진보성이 강해서 그렇지 젊은 세대가 좀 많이 많은 시대, 사는 예, 여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정말 사실은 우리 고령화 사회 되면서 보수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계엄 선포 또 우리 그 국민의힘 내부에 든 분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표 결집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북에서는 5% 내외로 좀 박빙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은 10%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5%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뚜껑을 열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렇다는 현재 생각을 상황 하는 거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그렇다. 지금부터 또 앞으로 열흘 정도 남은 12월 남은 이 선거에서 또 어떻게 밝힐지는 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이게 이제 충청권이라고 표현하냐 충북만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지금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예. 전체로 충청권을 여론조사해 버리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충북만 한 거는 지역 언론에서 하지만 그 너무 자료가 적어서 아하. 또 신뢰성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언급을 안 하지만은 예. 아까 20대 대선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에서 이겼어요. 아하. 전국은 아마 0.73% 포인트 차이였는데 충청권에서는 4.23% 포인트 차이로도 압도적으로 많은 예. 숫자로 이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충북은 차이가 비슷했어요. 4~5% 정도였거든요. 이게 전체 충청권 의사가 반영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충북이나 충청권은 전체적으로 민심의 흐름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은 지금 현재 12.2나 12나 13 정도 퍼센트 포인트 차이라고 그랬는데 예. 충청권은 17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예.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중앙의 성패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충청권이다. 아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반응시켜서 성패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미터거나 풍향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적인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진폭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게 충청권이고 충북이다. 이런 결론에 의하면 전국적 차이보다 충청권, 충북에서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게 맞겠죠. 그렇군요. 아까 분석은 잘못하신 게 뭐냐면 잘못했다? 충북에서만 5.5%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충북에서만. 충북에서만? 충북에서만 5.5% 이겼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을까. 전반적인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민주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예. 지금 구조상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충북에서도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고령화를 통해서 특히 지금 보은옥천 영동이라든가 지금 청주를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고 또 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포진하고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완세에다 이길 수 있는 투표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주권
충북과 청주권 흥덕과 오창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혁신도시 여기에서는 우리 진보 성향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점점 따져보면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5% 정도가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대세가 판세가 확 엎어지거나 바뀔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기는 한데 혹시요 우리 방송이 실제 선거날하고 뭐 가깝기 때문에 판세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변수? 뭐 이렇게 변수는 뭐 있을 수 언론에서 맨날 지적되는 게 있잖아요. 국힘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거. 먼저 얘기하시죠. 단일화 가장 맞습니다. 아름다운 꽃. 예,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예. 50%를 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중론이거든요. 예. 그럼 5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수 쪽에서 잘 후보 단일화든 아니면 범보수 대연합을 잘 이뤄낸다면 예. 표가 결집이 될 수 있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금 8%에서 9% 좀 지지가 거의 다 이렇게 일반화되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적극 투표 수는 투표층. 예. 투표층은 또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투표장을 찍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후보도 나중에는 보수 후보로의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만 결재 해지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범보수 대연합이 꼭 이루어진다면 저는 향후 정말 2, 3%의 또 극적인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범보수 대연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있다. 오, 예. 아니 패널이라서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지 본인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희박하다. 봐요.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예. 뭐 분명히 말했잖아요.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명분도 사실 없어요. 지금 김문수 캠프가 너무 뭐 극우화라고 할까? 그 정도로 저 변질이 됐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도 안 했기 때문에 명분도 사실 이준석 후보가 국힘하고 단일화할 그 명분도 사실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미 여론조사 해봤어요. 이준석 표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 표라는 것이 저쪽으로 다 가지도 않는다는 거지. 결국 2% 3% 포인트 정도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거는 크게 변수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변수가 안 최영표에서 잘못된 판단이 뭐냐면 예, 잘못 사실은 지금 판단했다? 여론조사에 든 그 허수가 너무 많다. 아까도 말씀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심하게 갈리고 있고요. 또 아까 극우화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김용태라는 젊은 소장파를 갖다 기용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을 하면서 저희가 계엄에 대한 사과도 사과도 발표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심 있게 중도층에게 다가간다면 지금 그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서 행정 권력까지 잡는다면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예. 저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오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예측이 된다는 얘기 예측이 저는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좀 남았긴 했지만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는 뭐 택도 없는 소리가 택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근데 향후 이제 어떻게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변수를 언급할 때 마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뒤지고 있는 후보가 엎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격차가 별릴 수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줄어들구나. 저는 그런 쪽에서 변수를 찾는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리스크. 윤 대통령이 이번에 뭐 부정선거 그 영화도 보고 근데 맞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더 망할 수 있는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그렇죠. 멀어진다. 이것도 변수죠. 변수. 그러네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네. 하나 변수는 예. 말실수나 망언 문제가 있어요. 아하. 지금 맞아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말 조심하라. 뭐 득표율이거나 압승한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맞아요.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김문수 캠프는 여기서 판을 뒤집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뭔가 반전 드라마를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또 오히려.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 중에서 구석수에 자주 올라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망언을 하거나 말실수를 해서 오히려 폭망하는 폭망해.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남아있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떤 변수들이 떠오르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중에 또 하나가 중도층을 옮겨가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공약 부분이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결정이 됐고 결정된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선거 전 마지막으로 지역 공약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죠. 포퓰리즘인가 책임 정치인가 대선 공약의 실체는 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선 얘기를 해보면은 공약 얘기를 여쭤보고 하다 보면은 뭐 맨날 그 공약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가 하면 한 번 던진 거는 약속을 지켜야지 오래 걸려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과연 대선 공약의 실체 이게 지켜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두 분께 지금 결정돼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먼저 민주당 충북 공약 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충북 공약으로 내세운 건 크게 7개 공약과 62개 세부 공약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 청주교도소 이전, 대청호 규제 완화,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컴플렉스 건립 지원, 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 뭐 이거 사실은 기존에 계속 총선이나 대선에서 계속 나오던 것이고 지역 이슈고 김문수 후보 것도 봤거든요. 별반 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는 박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어떻습니까? 좀 최영년 변호사님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고요. 예. 국민의힘도 뭐 7개 공약하고 뭐 국민의힘은 그 대신 그 도지사가 주는 핵심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또 추가로 넣고 또 시군 예. 시장님이나 구순수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대폭 반영된 그런 공약으로 좀 지금 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하.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그동안 그 각 지역에서 있었던 이슈들 이것들을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청주공항 국제공항 활성화라든가 특히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중부 내륙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는 또 그 김영환 지사께서 그 오송에 130만 평을 지금 해제하면서 그쪽에 산업단 조성하면서 이것들을 아예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하겠다. 또 하나 우리 청주시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특례시를 지정해서 청주시 행정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공약들이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른 거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청주시 특례법, 특례시 지정. 특례시 지정 이 부분이 있고 KTX 세종역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도 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조기 대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기 대선이라서 획기적인 뭐 새로운 공약을 내놓을 시간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전 공약을 그냥 가지고 오는 기존 공약을 베끼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많은 부분이 지적하는 게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그냥 구두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조기 향후에 뭐 대선이 끝나도 조기 현실화는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냐는 우려. 오늘 아침에 보도에 나왔듯이 양당이 아직까지 공약집이 정확한 공약집이 나오질 않았어요. 25일 이후에나 공약집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특수적인 관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슈를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공약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지금 공약이 나온 게 충북 공약도 다 보면 도당에서 그동안 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올리는 밖에 없었다. 우리가 뭐를 비판할 때, 뭐 비난을 하거나 할 때 저쪽 받아두는 쪽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너무 상상력이 없었다는 거 그동안에.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화를 할 수 있는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공약이 계속 재탕 삼탕 된다는 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 우리 지역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문제점 이거를 먼저 반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맨날 뭐 그 공약이 그 공약이야. 이번에도 또 같은 얘기야. 뭐 저번에는 요만큼까지 왔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요만큼까지 와서 다음번에 또 써먹으려나? 근데 결국은 또 이번에 또 같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두 분께서 보시는 이 공약만큼은 좀 요번에 넘어가면 안 돼. 좀 꼭 확인시켜 줘야 돼. 라는 공약이 혹시 있으면 좀 이 시간에 소개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내놓은 중부권 동서 흥산 철도, 그러니까 서산, 청주, 울진까지 이 철도를 조기 확장하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동서 횡단 철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동서 횡단 철도가 2006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어요. 근데 어느 시군을 통과하냐, 그리고 어느 뭐 철도망을 신설하고 아니면 기존 걸 이용하냐 이런 논란으로 다 계속 지지부진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것을 조기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말 있었잖아요. X축이냐 H축이냐. 맞아요. 이건 전체 충북을 어떻게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 내륙을 어떻게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시킬 거냐. 이런 지역 발전 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서해안서부터 동해안을 연결을 특히 동해안 북부 쪽을 연결하는 철도나 고속도로 그 중심에 충북과 청주 동서 횡단 철도망을 조기 확정하겠다라는 이재명 캠프 측의 그 공약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번 대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공약이 있다면?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얼토 간판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주와 세종을 연구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 멀티플렉스를 예. 이번만큼은 제대로 좀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제가 청주 야구장을 가보든 축구장을 가보든 체육관을 가보면 예.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너무나 빈곤하고 시설이 노화돼서 그렇죠.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예. 또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된 시설로서 이제 청주시가 통합돼서 88만을 보고 앞으로 100만을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복합 문화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꼭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이 부분들이 꼭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뭐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 민주당의 영동군 공약 있잖아요. 아니, 목욕탕이시는 거예요? 공공 목욕탕 건립을 지원하겠다. 예. 이게 영동군 1호 공약이거든요. 오. 대중 목욕탕이 부족한 영동 구민의 씻을 권리 보장. 이 1호 공약인데 우리 200여 개 자치 시군구의 1호 공약 중에 가장 작은 공약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대통령 후보 때 그것도 제 1호 공약으로 건의할 만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 영동 군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당연한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혹시 그 정도는 현재 영동 군수가 네. 국힘 소속이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공약 1호로 너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그런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걸 1호 공약으로 애매한데. 영동 군수님 빨리 해결하세요. 이번에 이 조기 대선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공약도 검토 없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보고 이 공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의 시장 구수도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공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철 영동 군수님 좀 창피해야 돼. 이게 공공 목욕탕 건립 지원. 이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데 오늘 방송 진짜 빛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내기 한마디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해결하고 전 국민이 첫째로 꼽는 게 과거에는 뭐 노사거나 지역 갈등이거나 빈부 갈등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지금은 진영 간의 갈등을 들고 있잖아요. 진영 갈등. 어느 특정 후보가 이제 빅텐트를 내세웠잖아요. 예. 이 빅텐트가 단지 선거를 위한 빅텐트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빅텐트라도 좀 문제긴 하지만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 전반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극단의 세력, 극우나 극단을 배제하면서 이 중도층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뭔가 민생과 경제나 이런 걸 우선시하고 정파적 이익보다 예. 그렇게 하는 특정인을 배제하는 빅텐트가 대한민국 빅텐트가 아하. 이제 우리 정치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대한민국 빅텐트로 하겠습니다.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저는 예전에 정치할 때 제가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진인사 대천명. 예. 정말 정치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노력을 다하는 게 기본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하늘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실 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국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골프하고 선거 운동 때 고개 쳐들면 폭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귀에 쏙 들어왔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면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소중한 한 표 딱 행사하셔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대통령 여러분 손으로 직접 꼭 뽑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음 시간에도 리얼톡 한판!